1992년 어느 날 밤, 존 맥코넬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직 뉴욕 경찰관이었던 그는 퇴직 후 사설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전자제품 상점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멎었다. 두 남자가 상점을 털고 있는 것을 보고 우뚝 멈춰선 그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때 계산대 뒤에 있던 다른 강도 한 명이 존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존은 응사를 시도하다가 강도의 총에 맞아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는 사이 그는 6발의 총상을 입고 말았다. 총탄 하나는 등을 뚫고 들어가 왼쪽 폐와 심장, 폐 동맥을 관통했다. 폐 동맥은 우심방에서 폐로 혈액을 보내어 산소를 공급받는 중요한 혈관이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존은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특히 딸 도린에게는 종종 이런 말을 건네곤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늘 내 곁에서 돌봐줄 거야. 존이 죽고 나는 5년이 지나서 도린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윌리엄이라 지었다. 윌리엄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의사들은 폐동맥 판막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폐동맥의 판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혈액이 동맥을 지나 폐로 들어가지 못하는 증상으로 이 판막 이상 때문에 심장 우심실마저 기형이 되었다. 윌리엄은 몇 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 뒤로도 무기한의 치료가 계속 필요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윌리엄은 할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던 치명적인 상처와 아주 유사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게다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라자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윌리엄이 3살 되던 해 어느 날 집에서 공부에 매달리던 도린의 옆으로 윌리엄이 계속 까불거리며 신경을 건드렸다. 참다 못한 도린이 가만 앉아 있어. 안 그러면 엄마가 때려줄 거야. 라며 화를 내자 윌리엄은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가 어렸고 내가 엄마의 아빠였을 때 엄마도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나는 한 번도 안 때렸어. 이 말에 도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윌리엄이 할아버지의 생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리는 아빠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윌리엄은 여러 번에 걸쳐 자기가 할아버지였을 때의 이야기를 했고 죽음에 대해서도 말했다. 윌리엄은 자기가 죽임을 당했을 때 여러 명이 총을 쐈었다고 했다. 그리고 존만이 알고 있을 만한 사실을 말하기도 했다. 한 번은 윌리엄이 이렇게 물었다. 엄마가 어린아이였고 내가 아빠였을 때 그 고양이 이름이 뭐였죠? 매니악 말이니? 하고 도린이 대꾸하자 아니요, 그 녀석 말고 하얀이 말이에요. 보스턴? 도린이 다시 물었다. 네, 맞아요. 난 그냥 보스라고 불렀죠. 그렇죠? 맞았다. 그들 가족은 매니악과 보스턴이라 불리는 고양이 2마리를 갖고 있었다. 하얀 고양이를 보스라고 부른 사람은 존뿐이었다. 어느 날 도리는 윌리엄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겪은 일이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윌리엄은 목요일에 자기가 죽었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천국에서 동물들을 보고 신과 대화도 나누었다고 말했다. 나는 신에게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었죠. 그러곤 화요일에 태어났어요. 요일의 이름도 아직 잘 몰랐던 윌리엄이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것을 듣고 도리는 깜짝 놀랐다. 도리는 시험삼아 고쳐 물었다. 내가 목요일에 태어나고 화요일에 죽었단 말이지? 그러자 윌리엄은 재빨리 응답했다. 아니요, 목요일 밤에 죽었고 화요일 아침에 태어났어요. 둘 다 정확히 맞았다. 존은 어느 목요일에 목숨을 거두었고 5년 후 어느 화요일에 윌리엄이 태어났던 것이었다. 윌리엄은 삶과 삶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다른 차원으로 가죠.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엔 여기 라며 윌리엄은 매번 손을 더 높이 올려 보였다.
동물들도 사람처럼 다시 태어나며 천국에서 본 동물들을 물거나 핥히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존은 천주교 신자였으나 환생을 믿었으며 다음 생에서는 동물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손자 윌리엄 또한 앞으로 수의사가 되어 동물원에서 몸집 큰 동물들을 돌보겠다고 말한다. 몇 가지 점에서 윌리엄은 도린에게 아빠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윌리엄은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책을 좋아한다. 도린과 함께 할머니 댁을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인 존이 서재에서 책들을 읽으며 몇 시간이고 보냈다. 윌리엄은 오래전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할아버지처럼 뭔가를 조립하는 데 선수이고 또 쉴 새 없이 말하는 이야기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린의 아빠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은 윌리엄이 이렇게 말할 때다. 엄마 걱정 말아요. 내가 늘 돌봐줄 거니까.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환생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서양인들에게 놀라운 것이다. 그들에게는 환생이라는 말이 낯설고 심지어는 얼토당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 사람들은 전생이나 후생을 농담거리로 생각한다.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는 최면에 걸린 채 전생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환생은 물질 세계가 유일한 실제라고 보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의 관념과 충돌한다. 또한 많은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도 배치된다. 환생의 개념이 터무니없거나 모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환생에 대한 생각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많은 이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플라톤과 고대 그리스인들, 아시아의 힌두교와 불교도, 다양한 서아프리카 부족들과 북아메리카의 많은 원주민, 심지어는 초기 기독교의 몇몇 그룹도 포함된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환생을 믿는 사람의 수는 믿지 않은 이들의 수를 넘어설 정도이다. 환생에 대한 믿음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놀랄만한 수의 사람들이 환생을 믿는다.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비율이 미국 인구의 20%에서 27%에 이른다. 유럽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대다수는 버지니아 대학의 환생 연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생의 증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환생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환생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므로 그 믿음의 기반이 종교 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2003년의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21%가 환생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 기술되는 우리의 연구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겠으나 우리 연구원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편견에 따른 시각을 가지고 실험에 임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우리의 목표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진술한 내용을 가장 잘 해명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과학이 환생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조사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환생이 가능하기를 바랄 것이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끝난다는 사실은 불안한 일이다. 미국인 다수가 환생의 개념에 대해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죽어도 일부분이 계승된다는 개념은 분명 매혹적이다. 만약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일부가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아서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는 우리가 계속 사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이에서 삶을 이어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다른 차원으로 가거나 혹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전생이 있다는 이 아이들의 진술이 맞는다면 우리의 일부는 몸이 죽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죽음에서 돌아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념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환생의 개념은 그만큼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하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더 잘해볼 수 있다면 유연이 되지 않을까? 만약 삶이 되풀이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생을 넘나들며
더욱 더 나은 사람으로 진보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만큼 사랑하는 이들도 똑같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도린 또한 사랑하는 아빠가 저 세상에서 살아와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느낌 때문에 전율하고 위안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아빠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공포와 싸워야 했지만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도리는 슬픔을 이기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리라. 우리는 비슷한 상실감을 이겨낸 사람들이 이 책에서 더 만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걸음마 하는 아기를 암으로 잃은 엄마와 아이들과 헤어져 죽음을 맞이했던 아빠가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슬퍼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안다면 우리는 확실히 위안을 얻으리라. 그런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일 뿐일지도 모른다. 정말 죽음 뒤의 삶이 부질없는 기대일기만 할까? 믿기 어렵겠지만 죽음 뒤의 삶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이 그런 사례를 보여줄 것이다. 연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죽은 뒤 살아남아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는 암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를 수집했다. 이는 가볍게 보고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편견이 없는 분석적 접근으로 이 논제를 파고들었다. 감성은 배제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관념으로 이 논제에 접근했다. 또한 종교적 열의가 아니라 명료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순수한 종교적 신념으로 죽음 뒤의 삶을 믿는다. 신앙을 완벽히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신념이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는 데에서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다. 신앙의 삶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연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시도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환생의 증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살펴본 분석서이지 감상적인 산문이나 종교적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설득하고자 이론을 보강해 환생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그것을 평가하여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사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나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독자 자신의 견해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사례들이 터무니없다거나 환생에 대한 결정적 증거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대신 우리가 연구 과정에서 취했던 동일한 분석적 접근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들은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거 자료이다. 이 작업은 철저히 통제되는 실험실이 아닌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명할 수 있지는 않다. 과학계나 의학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약물이 치료를 돕는다는 확증이 없더라도 근거만 제시되면 치료제로 판정을 받는다. 우리의 작업도 연구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죽음 이후의 삶의 가능성이라는 분야를 포함한다. 보통의 경험적 탐구 분야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죽음 뒤의 삶이라는 주제가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보다 더 큰 물음은 세상에 또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 물음에 대한 대답 가능한 최상의 증거를 수집하려고 애썼다. 그 자료를 독자와 나누고자 한다. 각각의 사례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특징들을 연구할 수 있다. 뒷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특징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례를 깊이 살펴볼 것이다. 예언, 시험 모반, 태몽. 때로는 사례의 주인공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나이든 혹은 죽어가는 전생의 인물이 자신의 다음 생을 예언하는 경우가 그 한 예이다. 물론 그런 예는 드물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드물게 일어난다.
하나는 티베트의 라마승이다. 그들의 예언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언을 토대로 어린아이가 라마승의 환생인지를 확인한다. 현재의 달라이라마의 경우 선대 달라이라마가 어떠한 예언도 분명히 하지 않아서 승려들의 명상 중에 나타난 환시와 같은 다른 실마리로 환생으로 확인된 소년을 찾아낸다. 틀린 귀족은 알래스카의 부족인데 재탄생에 관련된 예언을 자주 한다. 그곳에서는 46건이나 되는 사례 중 10건에서 이전의 생인물이 자신의 뒤를 이을 재탄생에 관한 예언을 하였다. 10건 중 8건에서 주인공은 자식으로 재탄생하고 싶은 부모의 이름을 댔다. 예를 들면 빅터 빈센트라는 이름의 남자는 조카에게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빅터는 작은 수술로 생긴 상처 2개를 보여주며 다음 생에 그 자국을 가져오겠다고 예언했다. 조카는 빅터가 죽은 후 18달 만에 같은 자리에 모반이 있는 남자아이를 낳았다. 모반 중 하나는 직선의 흉터 자국 양옆으로 둥구스름한 점 같은 자국들이 줄지어 있는 모양이라서 수술 후에 꿰만 자리처럼 보였다. 그 남자아이는 나중에 자신이 빅터라고 말했다. 아이는 빅터로 살았을 때 알았던 몇몇 사람을 알아보는 듯 했다.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죽어가는 혹은 죽은 사람의 몸에 가족의 일원이나 친구가 상처를 내어 표시한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을 때 표시된 자국과 일치하는 모반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위 관습은 시험 모반이라 알려졌다. 우리는 사장에서 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꿀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보통 주인공의 엄마가 임신 전이나 도중에 꿈을 꾼다. 이전 생 인물이 임신한 엄마에게 자기가 곧 간다는 것을 알리거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꿈은 보통 한 가족 사이에 일어난다. 어떤 사례에서는 이전 생 인물이 주인공과 사별한 가족 구성원이었고 또 어떤 사례에서는 이전 생 인물을 적어도 주인공의 엄마는 알고 있었다. 예외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양한 문화에 기반을 둔 태몽을 포함하는 사례들은 우리 연구진들이 컴퓨터에 저장된 첫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100개의 사례 중 거의 22%를 차지한다. 그런 경우는 어떤 곳에서는 훨씬 일반적이고 또한 여러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임신 전에 가족들이 태몽을 꾸는 게 일반적인데 비하여 북미의 북서쪽에 있는 부족들은 임신 말기에 태몽을 꾸는 경향이 있다. 모방과 선천적 결함. 우리가 연구한 주인공 대다수가 이전의 인물이 몸에 지녔던 상처, 보통 치명적인 상처와 닮은 모반이나 선천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한 예로 터키의 슐레이만 카퍼는 태몽과 선천적 결함을 다 갖춘 경우다. 아이의 엄마가 임신 중에 꿈을 꾸었는데 알 수 없는 남자가 그녀에게 나는 삽에 맞아 죽었다.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과 있고 싶다라고 말했다. 슐레이만이 태어났을 때 머리뼈 뒷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모반이 있었다. 슐레이만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자신이 이전 생의 제분업자였는데 화가 난 손님이 삽으로 머리를 쳐서 죽었다고 말했다. 다른 세부 사항과 함께 슐레이만은 제분업자의 이름과 살았던 마을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했다. 실제로 그 마을에서 그 이름을 가진 제분업자가 화가 난 손님이 휘두른 삽에 뒷머리를 맞아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모반의 대부분은 작은 얼룩이 아니다. 형태나 크기가 비정상적이고 또한 단순한 평평치 않고 주름이 있거나 두두룩하다. 어떤 모반은 모양이 유별나고 꽤 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장에서 미시간에서 사는 남자아이인 패트릭의 사례를 다룰 텐데 그 아이는 이전생 인물과 맞아떨어지는 3개의 뚜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총알이 뚫고 들어갈 때의 전형적인 총상과 일치하는 작고 동그란 모방과 총알이 뚫고 나올 때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총상과 일치하는 더 크고 더 불규칙하게 생긴 모반이 모두 있는 사례도 몇 건 있다. 발목 주위를 감고 있는 것과 같이 색다른 곳에 모반이 있다든지 손발이나 손가락이 없거나 기형인 신체 장애를 수반한 경우를 포함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주인공과 이전생 인물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반이나 선천적 결함이 있는 경우다. 몸에 남아있는 모반과 선천적 결함은 실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들의 기억과 상관없이 사례로 채택 가능하다. 슐레이만의 경우처럼 이전생 인물이 부검 보고서나 의료 기록을 입수할 수만 있으면 연구자들은 그것이 모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한 사례 중에는 그러한 모반이나 신체적 결함이 드물지 않다. 인도에서 수집한 사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인공이 이전생 인물이 가진 상처와 일치하는 듯한 모반이나 신체적 결함을 보여준다. 그중 18%는 입증 가능한 의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나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 중 모반이 있는 비율이 실제로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례들을 조사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다. 다른 유형의 사례보다 모반이 있는 사례들이 특히 우리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더 추적하기도 하고 더 많이 기록했다. 전생에 대한 진술. 우리가 연구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전생에 관한 아이들의 진술이다. 예를 들면 레바논의 수장 가넴은 1살이 되기도 전에 했던 첫 말이 레일라였는데 전화 수화기를 들 때마다 여보세요 레일라 라고 말하곤 했다. 수자는 가족들에게 심장 수술을 하러 간 미국에서 끝이 난 전쟁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들은 수잔이 5살 될 때까지는 그 인물을 추적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수잔은 이전 생에 자신이 가족이었다고 여겨지는 가족과 실제로 만났다. 그리고 그 가족은 수잔의 전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듣고 이전생 인물이 다시 태어났다고 확신했다. 이전생 인물은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죽었고 레일라라는 이름을 가진 딸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레일라는 여권에 문제가 있어 임종을 지킬 수 없었다. 여자가 죽기 전에 병원에 있던 오빠가 레일라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수자는 전생에 대해서 40가지를 정확하게 입증했는데 거기에는 25명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한 진술을 시작한다. 전생을 진술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2살에서 4살 사이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어린 나이에 전생에 관한 자세한 진술을 한다고 말한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런 아이들의 대다수가 매우 명석하다는 심리학적 검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진술을 할 정도로 일찍 발달한 언어 능력은 대단히 명석하다는 검사 결과와 일치한다. 아이들은 거의 6살이나 7살 정도에 전생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 후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아이들이 전생을 말할 때 어떤 아이들은 별일 아니란 듯이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강렬한 감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강렬한 감정을 보여주는 아이의 예를 하나 들자면 조이라는 이름의 시애틀에 사는 남자아이가 있다. 아이는 자동차 사고로 죽은 전생의 엄마에 관해 여러 번 말했다. 4살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백한 얼굴을 하고는 엄마를 골똘히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리 가족은 죽었어. 조이는 잠깐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올 때까지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는 다시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식사에 초대한 손님이 있었지만 그 어색한 상황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떤 아이들은 전생에 관하여 몇 마디밖에 하지 않는다. 그것도 특정한 때에, 대개는 편안한 시간대에만 말을 한다. 반면에 다른 아이들은
거의 끊임없이 많은 말을 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전생의 끝 지점에서 만난 지인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기에 죽은 전생을 설명하는 아이는 부모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78% 아이들이 전생에 어떻게 죽었는지 묘사하는데 죽음을 맞은 경위가 폭력스럽다거나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묘사한 전생은 아주 최근일 것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사실 이전생 인물의 죽음과 주인공의 탄생 사이의 시간차는 단지 15달이나 16달 정도밖에는 안 된다. 초도에서 보여준 캐마리 사례처럼 물론 예외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가 매우 최근의 삶을 묘사한다. 거의 모두가 평범한 삶을 묘사하고 유명 인사로 살았다는 보고를 하는 아이들은 아주 적은데 그들의 삶은 종종 매우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난다. 아이들이 작고한 특정인이 이전생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주면 우리는 그 사례가 해결됐다고 말한다. 이전생 인물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결이라고 한다. 한 동료가 이 경우에는 미결이라는 용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자기만의 고유한 전생을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 사례가 해결되어야만 실제 사례로 확인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원은 그런 의미로 미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있어서 미결 사례 혹은 해결 사례가 자동적으로 환생의 사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아주 드문 예외의 경우만 빼고 거의 모든 아이가 하나의 전생만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아이가 삶과 삶 사이의 시간대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어떤 아이들은 간혹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진술은 예를 들어 이전 인물의 장례식과 같이 지구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영역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켄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후자의 사례에 속한다. 아이의 사례가 미결이긴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죽은 한 남자의 삶에 관한 수많은 세부사항을 제공했다. 그가 죽자 다른 영혼, 아마도 그 차량의 운전자가 손을 잡고 커다란 강당으로 보이는 곳에 데려갔고 다른 영혼들과 함께 있었다. 케니가 말하기를 신이라고 여겼던 또 하나의 영혼이 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데려가서 태어나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한다. 전생의 습관. 진술에 덧붙여서 많은 아이가 그들이 전하고 있는 전생의 습관과 관련되어 보이는 태도를 보인다. 또 그들의 기억과 관련하여 강한 감정을 나타낸다. 어떤 경우 아이들은 부모가 마음이 약해질 때까지 전생의 가족에게 데려다 달라고 울부짖으며 사정한다. 이전생 인물이 살해된 사례라면 그 주인공은 살해자를 향해 큰 분노를 표출할지도 모른다. 뒤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전생에서 자신을 살해한 남자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가끔 이상한 놀이를 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파르모르 샤르마는 4살 때부터 7살이 될 때까지 놀이를 할 때면 이전생 인물이 작업인 비스킷과 소다수를 파는 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숙제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결코 그 놀이를 그만둘 것 같지 않았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부진한 학교 성적과 뒤이은 제한된 직업적 성공 가능성을 전생 기억과 어린아이 때의 상인 놀이 탓으로 돌렸다. 이 사례처럼 놀이는 과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은 같은 놀이를 하고 또 한다. 그런 놀이는 다른 형제들은 말을 하지 않으며 집안의 어른이나 가까운 친구를 따라하는 놀이도 아닌 경우가 많다. 가장 일반적으로 파르모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생 인물이 종사했던 직업을 아이가 흉내내면 이런 아이들이 놀이에서 되풀이하여 나타내는 욕구는 아주 충격적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아이들은 전생에 죽는 장면을 연기해낸다. 이것은 힘든 경험을 통과해온 아이들의 포스트 트라우마 연극과 비슷하다. 오직 이런 경우에만 그 트라우마는 현생의 것이라기보다는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공포증은 때때로 전생의 기억과 연관된다. 많은 아이가
이전생 인물이 사인과 관련하여 강한 두려움을 나타낸다. 가끔 이런 두려움은 아이가 전생의 기억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이가 물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스리랑카의 아기인 샴리니 프레마는 항상 목욕하려면 3명의 성인이 잡아 누르고 있어야 했는데 훗날 전생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특정한 물건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이전생 인물이 특별히 좋아했던 음식이나 심지어 술이나 담배도 포함된다. 음주나 흡연은 여러 문화에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3살 배기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부모들은 술을 마시려고 하는 아이의 시도에 놀라 당황해하고 얼이 빠진다. 음식을 예로 들면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는 미얀마의 아이들이 일본군으로 살았던 전쟁을 기억한다면서 생선회를 먹겠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한 놀이, 공포증, 그리고 비상한 취향이 전생에 대한 진술과 모반, 다른 특징들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 주인공과 이전생 인물 사이의 고리는 더 강화된다. 이런 경우는 전생에 대한 기억이나 단순한 인술을 넘어서 태도나 감정도 계승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전생 기억하기. 주인공들은 전생과 관련하여 사람들이나 장소를 알아본다고 여겨진다. 주인공의 가족이 이전생 인물의 집에 주인공을 데려가면 때때로 전생의 가족은 사별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가 하는 어떤 행동을 그들을 알아본다는 증거로 해석하는데 관대할지도 모른다. 훨씬 의심이 많은 어떤 이들은 주인공의 가족이 전생 기억을 주장함으로써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지 않을까 의심한다. 어떤 이들은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아이에게 이전생 인물이 소유했던 물건이 무엇인지 맞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비형식적인 시험을 꾀하기도 한다. 훨씬 소수의 사례에서 주인공들은 더욱 통제된 조건의 시험을 받았다. 7장에서 그런 사례를 조금 살펴보겠다. 가장 강력한 사례들은 단순히 부질없는 생각이라거나 소화기적 환상이라고 추비해버릴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요약하면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사례들은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즉, 이전생 인물에게 있던 상처들과 들어맞는 모반, 그 인물의 삶을 정확히 묘사하는 진술, 그 인물과 관련되어 보이는 강한 감정들, 이상한 놀이, 공포증, 별난 취향 등의 습관들, 아이가 전생의 물건이나 사람을 알아보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들과 같은 특징들을 엿볼 수 있다.